그날 밤 34세 남자가 제 손을 잡으며 저 없이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57세였고 우리 사이엔 23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이 따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저 정서윤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낡은 4층짜리 빌라 건물의 맨 위층에 살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건물은 1층부터 3층까지 세를 주고 그 월세로 남편과 저는 생활하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남편 정민영만 생활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알람 없이 눈을 떴는데 옆방에서는 어김없이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침실을 따로 쓴 지 벌써 15년째였거든요. 거울 앞에 서면 57세 제 모습이 보였는데 흰머리가 섞인 머리에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20년간 꾸준히 요가를 했던 덕분에 몸은 또래보다 탄탄했으니까요. 하지만 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모든 게 기계처럼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퍼서 상을 차리는데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밥을 달라는 명령이었는데 부탁이 아니라 그냥 지시였어요. 식탁에 앉은 남편은 또 콩나물국이냐며 매일 똑같은 것만 한다고 투덜거렸고 어제는 시금치국이었다고 말하자 말대꾸하지 말라며 요즘 왜 이렇게 건방지냐는 핀잔을 주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데 25년 결혼 생활 내내 그랬으니까요. 남편 정민혁은 61세로 은행 지점장이었다는 타이틀을 달고 5년 전 명예퇴직한 뒤 퇴직금 3억을 주식과 코인으로 전부 날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 TV만 보거나 등산 동호회에 나가는 게 전부였죠. 남편이 3층 월세를 확인했냐고 물으며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자 작년에도 한번 밀렸다는 핀잔과 함께 당장 내려가서 받아오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이 집은 제 어머니 유산이었지만 남편은 자기 것처럼 굴었고 월세 300만 원으로 우리 둘이 살았는데 정확히는 남편 혼자 쓰고 있었죠.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앞치마를 벗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한숨이 나왔어요. 3층 문패를 보니 강태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작년 가을에 이사 온 남자였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강태호는 검은 민소매 러닝셔츠만 입고 있었고 방금 운동을 끝낸 듯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거든요. 넓은 어깨에 탄탄한 팔뚝, 181cm의 큰 키를 가진 그는 셔츠가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으면서 근육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재빨리 시선을 돌렸는데 태호가 운동하느라 초인종을 못 들었다며 미안해하면서 혹시 월대 때문에 왔냐고 물었어요. 오늘까지라서 왔다고 하자 깜빡했다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제 시선이 어쩔 수 없이 아래로 향해 버렸어요. 회색 트레이닝 바지가 땀에 젖어 몸에 밀착되면서 앞쪽이 유난히 불룩한 게 보였거든요. 제 얼굴이 화끈거리며 재빨리 시선을 돌렸는데 미쳤나 싶었어요.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태호가 핸드폰으로 이체를 확인한 뒤 미안하다며 다음부터는 깜빡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길래 괜찮다고 대답하고 서둘러 돌아섰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는데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강태호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땀에 젖은 근육에 넓은 어깨 그리고 바지 앞쪽에 불룩한 모양새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손이 저도 모르게 아래로 향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졌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절정이 왔을 때 온몸이 떨렸는데 그날 밤 이후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3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태호가 외출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으며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날씨도 따뜻해졌고 저와 태호는 가끔 주차장이나 계단에서 마주치며 가벼운 인사를 나눴어요. 태호는 언제나 공손했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는데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흔들렸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등산 동호회에 갔고 저는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주차장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호가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불법 주차된 외제차 앞을 막아서고 있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온몸에 문신과 귀걸이, 금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건달 같았어요. 남자는 태호에게 화를 내며 비키라고 했지만 태호는 침착하게 여기는 주민 주차장이라며 3층에 산다고 대답했어요. 남자가 월세 사는 주제에 주인 행세한다며 태호의 가슴을 손으로 밀었는데 태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자가 뒤로 휘청거렸죠.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태호는 회색 트레이닝 바지에 흰색 러닝 셔츠만 입고 있었는데도 쌀쌀한 아침 날씨에 추운 기색이 없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는 걸 보니 아침 운동을 하고 온 모양이었는데 건달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태호는 여유롭게 피하더니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잡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로 하라며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하라는 경고를 했어요. 남자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더니 황급히 차에 올라타 도망쳤죠. 너클 잃고 서 있었는데 저렇게 강한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동네 중학생들이 시끄럽게 해도 나가서 한마디 못하고 방 안에서 투덜거리는 게 전부였는데 태호는 달랐거든요. 자기 영역을 지키는 짐승 같았고 강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태호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며 시끄러웠냐고 미안해하길래 괜찮았다고 대답했는데 땀 냄새가 났지만 역겹지 않고 오히려 남자다운 냄새였어요. 쓰레기 버리러 가냐며 도와주겠다고 하길래 괜찮다고 했지만 이미 제 손에서 봉투를 가져가면서 큰 손이 제 손을 스쳤는데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태호가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 넓은 등판에 좁은 허리가 보였고 다 버렸다며 돌아온 태호가 혹시 집에 김치가 있냐고 물으며 시판 김치는 맛이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담근 김치를 조금 얻어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얼마든지 주겠다며 오후에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을 하니 태호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그 순박한 모습에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오후 3시에 김치통을 들고 3층으로 내려가서 문을 두드리며 김치를 가져왔다고 말했는데 대답이 없고 안에서 샤워기 물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욕실에서 들려왔는데 잠깐만 기다리라며 문이 열려 있으니 식탁에 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문을 미니 습기 찬 공기가 얼굴을 감싸며 샴푸 향기가 코를 찔렀는데 태호의 집은 깔끔했고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으며 작은 식탁 위에는 노트북과 카메라가 놓여 있었어요. 김치통을 식탁에 내려놓는 순간 욕실 문이 열렸는데 태호가 벌써 왔냐며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고 저도 얼어붙어 버렸어요. 태호는 샤워를 막 끝낸 상태로 허리에 하얀 수건 하나만 두르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였거든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머리카락에 물기에 젖은 구릿빛 피부,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 복근까지 보이니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태호가 당황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옷을 입을 시간도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수건은 너무 작았고 제 시선이 자꾸 아래로 향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태호가 제 이름을 부르니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미안하다며 제가 너무 급하게 왔다고 사과했는데 태호는 아니라며 자기가 옷 입고 오겠다고 하더니 침대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팔을 뻗으며 허리를 비틀자 수건의 매듭이 풀려버렸어요. 태호가 놀라 소리를 내며 수건이 바닥에 떨어지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저는 뒷걸음질을 치며 태호가 다급하게 수건을 주워 앞을 가리면서 죄송하다고 연거푸 사과하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도 얼굴이 화끈거려 돌아섰는데 뒤에서 옷 입는 소리가 들렸고 태호가 이제 돌아봐도 된다고 하길래 조심스럽게 돌아보니 헐렁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인 채 귀까지 빨개져 있더라고요. 정적이 흐르다가 태호가 먼저 입을 열며 저한테 놀랐냐고 물었고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태호는 자기가 좀 비정상이라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가슴이 아팠는데 다들 도망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며 말을 끊으려 했지만 태호는 계속 말을 이었는데 징그럽다는 말, 무섭다는 말, 괴물 같다는 말을 다들 했다는 고백이 이어졌어요. 태호가 고개를 들며 슬픈 눈빛으로 처음 여자를 사귀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25살의 대학 선배였는데 관계를 가지려다가 선배가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는 기억을 꺼냈어요. 숨을 죽이고 들으니 그 후로 대학 안에서 강태호랑은 절대 사귀지 말라는 소문이 났고 그 후로 몇 명 더 만났는데 다 똑같았다며 호기심으로 만나다가 막상 보면 무서워하고 아파서 못하겠다며 울고 떠났다는 아픈 기억들을 털어놓았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작아지며 그냥 사랑받고 싶었는데 여자들은 자기를 사람으로 안 본다는 절규 같은 말을 하길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서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태호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냐며 징그럽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니 태호가 놀라 저를 받고 징그럽지 않다며 그냥 놀라긴 했지만 오히려 부러웠다는 솔직한 감정을 말했더니 태호가 부럽다는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하며 태호는 정말 건강하고 튼튼해 보인다며 남자라면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라는 생각을 전했는데 태호의 눈이 커지며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는 재차 물음이 있었고 그렇다는 확답을 하며 무섭지 않다고 태호가 사람 해칠 것도 아니라는 믿음을 표현했어요. 웃으며 말하니 태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흘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태호는 더 이상 집주인 아줌마를 보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는 여자를 보는 눈이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세입자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한 명의 남자를 보는 눈이었거든요. 태호가 감사하다며 정말로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잡았는데 큰 손이 제 작은 손을 감싸니 뜨거웠지만 저는 손을 빼지 않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이었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었어요. 손이 다시 아래로 향했지만 이번엔 죄책감이 덜했어요. 태호를 상상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는데 절정이 왔을 때 태호의 이름을 작게 속삭이며 제가 위험한 선을 밟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욕망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고 머지않아 그 선을 완전히 넘게 될 것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는데 저는 태호를 피하려 했어요. 3층 앞을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했고 주차장에서 태호의 차가 보이면 돌아갔는데 제 자신의 욕망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는데 이불 속에서 저는 매일 밤 태호를 떠올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고 죄책감보다 설렘이 컸어요. 금요일 오후 남편이 큰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오며 낚시 동호회에서 1박 2일로 간다는 말을 했고 조심히 다녀오라는 인사를 했더니 내일 저녁쯤 온다며 집안일이나 잘 챙기라는 잔소리를 하고 문이 닫혔어요. 긴 한숨을 내쉬며 혼자가 됐는데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일기예보대로
저녁부터 폭우가 온다는 예보였어요. 오후 6시쯤 정말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천둥 번개까지 치는데 소파에 앉아 TV를 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만 아래층이 신경 쓰였어요. 태호는 밥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8시에 갑자기 정전이 되며 TV가 꺼지고 모든 불이 나갔는데 핸드폰 손전등을 켜니 차단기가 내려간 모양이었어요. 복도로 나가려는데 아래층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리며 괜찮냐고 물었고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와 손전등 빛이 보이더니 태호였는데 어둠 속에서 손전등에 비친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입체적으로 보였어요. 검은색 티셔츠에 회색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차단기가 내려간 것 같다며 자기가 올려주겠다고 전기일을 좀 할 줄 안다는 말을 하길래 그럴 수 있냐고 물으니 괜찮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복도 끝함으로 갔는데 좁은 공간이라 나란히 서자 태호의 체취가 코를 찔렀어요. 비누 냄새에 땀 냄새 그리고 남자 특유의 진한 페로몬이 느껴지며 제 숨이 거칠어졌는데 태호가 팔을 뻗어 위쪽 차단기를 만지려 하면서 그의 팔이 제 어깨를 스치니 순간 전기보다 강한 전율이 흘렀어요. 태호가 조금만 비켜달라며 제 허리에 손을 얹고 살짝 미니 뒤로 물러서다 발을 헛디뎠는데 태호가 재빨리 저를 잡으며 두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며 제 등에 태호의 가슴이 닿았는데 단단하고 뜨거웠고 제 호흡이 멈췄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며 괜찮냐고 물으면서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를 간질렀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 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태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오니 태호가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지만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더 가까이 기댔고 태호의 팔이 제 허리를 더 꽉 조이며 이러면 자기가 참기 힘들다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의 손이 천천히 제 아랫배 쪽으로 내려오는데 원피스 천으로도 전해지는 손바닥의 열기가 느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태호의 이름을 부르니 태호가 제 이름을 불렀고 나도 못 참겠다는 말을 하는 순간 차단기가 올라가며 불이 켜졌는데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몸을 떼며 환한 불빛 아래 서로를 바라봤어요. 태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는데 더 이상 순박한 청년의 눈빛이 아니라 여자를 원하는 남자의 눈빛이었어요. 태호가 한 걸음 다가오며 집에 들어가라고 지금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뭘 할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거칠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간신히 참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고 돌아서면 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서지 않고 대신 앞으로 걸어가서 태호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티셔츠 위로 느껴지는 뛰는 심장을 느끼며 전 괜찮다고 여기서는 안 되니까 제 집으로 가자는 제안을 했는데 태호의 눈이 커지며 정말이냐는 물음이 나왔고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4층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태호가 저를 벽에 밀어붙이며 정말 괜찮냐는 재차 확인을 했고 서윤이라고 불러달라며 이제는 그렇게 부르라고 했더니 태호가 제 이름을 부르며 한번 시작하면 자기는 못 멈춘다는 경고를 했어요. 괜찮다고 하고 싶다고 나도 정말 하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전하니 태호가 저를 깊이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서 있었는데 20년 만이었어요. 아니, 평생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원한 적은요. 태호가 저를 안아 침대로 갔는데 남편과 쓰던 침대였지만 죄책감은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나가 됐고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해가며
깊은 밤을 함께했어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태호는 제가 편안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했고 저도 태호를 위해 노력했는데 두 사람은 긴 밤을 함께 보냈어요. 첫 번째가 끝나고 잠시 숨을 고르는데 태호가 저를 끌어안으며 자기도 이렇게 좋은 건 처음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57년을 살면서 이런 충만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는데 창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밤은 아직 길었고 두 사람은 새벽까지 함께 있었는데 저는 57년 인생 중 가장 행복한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몰랐죠. 이 행복이 곧 위기로 변할 거라는 것을요. 내일 예상치 못한 귀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토요일 오후 3시에 저는 태호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는데 온몸이 나른하지만 기분 좋은 피로였어요. 태호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일어났냐고 물으니 몇 시냐고 물었고 3시라는 대답에 어머 벌써라는 말이 나왔어요. 배고프냐는 물음에 뭘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태호가 요리를 할 줄 아냐고 물으니 간단한 거는 한다며 라면 정도는 끓일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웃으며 같이 하자는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은 일어나 옷을 입고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는데 저는 행복했어요. 남편과는 한 번도 같이 요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호가 파를 넣어도 되냐고 물으니 많이 넣으라는 대답을 했는데 두 사람이 웃으며 라면을 먹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 정민혁이라고 떠 있어서 제 얼굴이 굳었어요. 남편이라는 말을 하니 태호도 긴장했고 받으라며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을 하길래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며 거기 비 많이 오냐는 물음에 어제 엄청 왔다고 대답했는데 낚시가 망쳤다는 푸념과 함께 비 때문에 일찍 철수했다며 지금 차 몰고 가고 있다는 말이 이어졌고 제 심장이 멈췄어요. 뭐라고 반문했더니 거의 다 왔다며 5분이면 도착할 거라는 말에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5분이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5분 뒤에 온다고요. 태호의 얼굴도 하얗게 질리며 빨리 정리하자는 말을 했고 두 사람은 허둥지둥 움직이며 거실에 흩어진 옷들과 구겨진 소파 쿠션 침대 시트를 정리하려 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말이 나왔어요. 태호가 옷을 주워 입고 현관으로 뛰어가려는데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며 날씨 한번 더럽다는 투덜거림이 들렸는데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태호가 제 어깨를 잡으며 괜찮다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어요. 도어락 버튼 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는데 정민혁이 들어오더니 얼어붙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태호가 상의를 입지 못한 채 근육질 상체를 드러낸 모습에 헝클어진 머리에 제가 원피스만 급하게 걸친 상태로 있었고 식탁 위에 라면 2그릇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오르며 이 더러운 놈들이라는 고함과 함께 가방을 내팽개쳐 낚시 도구들이 쏟아졌어요. 내 집에서 내 마누라랑 이개 같은 새끼가라는 욕설이 쏟아지며 남편이 저를 향해 달려들어 손을 들어 올렸는데 눈을 감았지만 그만하라는 태호의 목소리가 들리며 태호가 남편의 손목을 공중에서 잡았어요. 남편이 발버둥 쳤지만 태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저한테 손대지 말라는 경고를 했는데 남편이 이 여자가 내 마누라라며 소리쳤어요. 태호가 비웃으며 부부가 20년 동안 손 한 번 안 잡고 사냐는 반문을 했고 부부가 아내를 식모 취급하냐는 말을 하니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호가 다 들었다며 1년 동안 이 빌라 방음이 안 돼서 다 들렸다고 하면서 부부 대접받고 싶으면 부부 노릇을 먼저 했어야 한다는 차가운 말이 이어졌어요. 남편이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밀려 뒤로 휘청거리며
경찰 부르겠다는 협박을 했는데 부르라는 당당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궁지에 몰렸는데 그의 눈빛이 변하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오늘 너희 다 죽는다는 말과 함께 부엌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냈어요. 조심하라고 소리쳤는데 남편의 손에 과도가 들려 있었고 다 죽여버린다는 말과 함께 남편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태호는 침착하게 피하더니 손목을 잡았어요. 남편이 비명을 질렀는데 태호가 손목을 비틀자 뼈가 꺾이는 소리가 났고 칼이 바닥에 떨어지니 태호가 칼을 발로 차버리고 남편을 소파에 밀쳐냈어요. 남편은 부러진 손목을 감싸 쥐고 숨을 몰아쉬었는데 칼 들지 말라는 차갑고 단호한 경고가 있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노려보다가 방향을 바꾸며 경찰은 안 부르겠다고 하더니 대신 이혼이라는 선언을 했고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는다며 이 집도 자기 명의로 넘기라고 했어요. 남편의 본심이었는데 배신감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거든요. 태호가 웃으며 이혼 좋다는 대답과 함께 대신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이라고 했고 선택하라며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갈 거냐 아니면 특수폭행으로 감옥 가고 불법 건축물 과태료 폭탄 맞을 거냐는 말을 했어요. 태호가 거실 장식장을 가리키며 저기에 카메라가 있다고 당신이 칼 들고 설치는 거 다 찍혔을 거라고 하니 남편의 얼굴이 흙빛이 됐어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나가겠다는 항복 선언을 했고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가며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태호가 저를 끌어안으며 괜찮냐고 물으니 그렇다며 고맙다는 대답을 했어요. 월요일 아침에 저는 대학 동창인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태호도 함께였고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42세의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사정을 들은 변호사가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남편이 가져갔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는데 태호가 가방에서 시계를 꺼내며 자기가 챙겨왔다는 말을 했어요. 변호사가 시계를 분해하니 메모리 카드가 나왔고 영상을 확인했는데 남편이 칼을 들고 덤비는 장면이 선명했어요. 완벽하다며 이거면 남편 끝이라고 하더니 내가 100% 이긴다는 확신과 함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며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될 거라고 이 집은 원래 제 친정에서 받은 거니까 괜찮다는 말을 했어요. 제 마음이 뭉클했는데 정말 이혼할 수 있냐고 물으니 당연하다는 확답이 돌아왔고 저는 태호의 손을 꽉 잡았는데 태호도 제 손을 꽉 쥐며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6개월이 흘러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났는데 제 완전 승소였어요. 남편은 특수폭행과 불법 촬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재산 분할은 제가 100% 가져갔으며 위자료 3천만 원도 받았는데 남편은 항소도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날 오후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태호가 제 손을 잡으며 이제 정말 끝났다는 말을 했고 그렇다며 웃었는데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했더니 태호가 자기야말로 감사하다며 저를 받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일주일 후 태호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는데 사업자 등록증이었고 서윤태호 홈케어 상담센터라며 우리 이름을 합쳤다는 말을 하니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1층 베이커리 카페 자리였는데 세입자가 나간 후 태호와 저는 함께 홈케어 상담센터를 만들었고 태호의 건강 상담에 제 요가 강습이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간판을 보니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심플하지만 세련됐는데 마음에 드냐는 물음에 정말 좋다는 대답을 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픈 첫날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수군거림이 있었고 나이 차이가 얼마냐는 말들에
23살이라는 대답들이 돌았지만 저는 들었어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태호와 손을 잡고 센터를 안내했어요. 처음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점차 분위기에 녹아들었는데 태호의 전문적인 상담에 저의 따뜻한 요가 강의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한 달 후 회원이 50명을 넘었어요. 대박이라는 말과 함께 태호가 통장을 보여주며 이번 달 순수익이 500만 원 넘었다고 하니 기뻤어요. 1년 후에 저는 58세가 됐는데 하지만 외모는 오히려 더 젊어 보였어요. 규칙적인 운동에 행복한 일상, 그리고 사랑 덕분이었죠. 어느 겨울밤에 첫눈이 내렸는데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던 태호가 저를 부르며 우리 결혼할까 하는 제안을 했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태호가 반지 상자를 꺼내며 돈을 좀 모았다고 반지 살 정도는 된다며 태호와 평생 살고 싶다고 나이도 과거도 상관없다며 저를 좋아한다는 말을 하니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바보라는 말을 하며 나 이혼녀인데 나이도 많은데 어떡하냐고 하니 상관없다는 대답이 돌아오며 결혼해주냐는 청혼이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해주겠다고 했어요. 태호가 반지를 끼워주고 껴안았어요. 6개월 후에 저와 태호는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고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축하를 받았으며 나이 차이가 뭐 대수냐 사랑하면 된다는 격려도 들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오며 저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자기도 남편이랑 안 맞아서 이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망설였다며 저를 보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감사하다며 희망을 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니 저도 가슴이 뭉클했는데 저야말로 감사하다며 제 선택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기쁘다는 말을 했어요. 2년이 흘러 저는 60세가 됐고 태호는 37세가 됐는데 센터는 번창했고 2호점까지 냈어요. 어느 봄날에 센터 앞 벤치에 앉아있던 저에게 태호가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후회 안 하냐며 태호와 결혼한 거 말이에요라고 물으니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냥 가끔 생각난다며 자기가 제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말을 했어요. 태호의 손을 잡으며 태호 덕분에 나는 태어났다고 58세까지 난 죽은 사람이었다며 그냥 존재하는 무언가였는데 근데 태호를 만나고 나서 여자가 됐다고 다시 사랑도 하고 욕망도 느끼고 꿈도 꾸게 됐다는 말을 했어요. 태호의 눈이 촉촉해지며 자기도 저 덕분에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알았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60세 여자와 37세 남자였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60세 저 자신을 보니 주름이 있었고 흰머리도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살아있었고 빛나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태호가 끌어안으며 예쁘다는 말을 했는데 누가 예쁘냐고 물으니 저라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래요. 웃으며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을 보니 나이 차이가 확연했지만 행복해 보였는데 진짜로요. 사랑한다는 말을 했더니 태호도 사랑한다는 대답을 했어요. 그날 오후 센터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냐며 나이 차이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물었는데 웃으며 처음엔 힘들었다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했냐는 물음에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 낭비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걸 깨달았다고 대답했고 여성의 손을 잡으며 사랑은 나이로 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재는 거라는 말을 했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저녁에 태호와 저는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보며 100년 살까 하는 말이 나와 욕심쟁이라며 웃었는데 나 벌써 60인데 어떡하냐고 하니 그럼 40년만 더라며 100살까지 살자는 대답이 나왔고 그래 그때까지 살자는 약속을 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는데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며
따뜻했고 그리고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태호가 행복하냐고 물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대답하며 너는 어떠냐고 물으니 자기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고맙다며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더니 태호가 자기야말로 감사하다며 저를 받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정서윤은 60세에 깨달았어요.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한 매일이 축복이라는 것을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미래처럼 끝없이 아름답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노후 이여정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에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